1970년 서울 명동의 한 중국집.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15원이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초봉이 2만원 정도였으니 월급으로 짜장면 1300그릇을 먹을 수 있었죠. 2026년 지금 짜장면은 1만원입니다. 신입사원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짜장면 300그릇. 56년 만에 구매력이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짜장면 만드는 기술이 퇴보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동화 기계 덕분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죠. 밀가루도 예전보다 풍족하고요. 그런데 왜 가격은 666배나 올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짜장면이 귀해져서가 아니라 돈이 흔해졌기 때문입니다. 1970년 한국의 통화량은 약 3천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엔 4천조 원이 넘습니다. 1만 3천 배 증가한 거죠. 돈이 1만 3천 배 늘어나는 동안 짜장면 생산량은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오른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1970년에 1만 원과 2026년에 1만 원은 같은 만 원이지만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누가 왜 돈을 1만 3천 배나 찍어냈을까요? 중앙은행은 말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고. 돈이 늘어야 기업이 투자하고 사람들이 소비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실제로 돈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빚 때문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고 기업이 대출받고 개인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새 돈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자를 달고 태어나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끝없는 인플레이션 트레드밀 위에서 뛰고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기뻐하지만 물가는 더 빨리 오릅니다. 5% 임금 인상을 받아도 10% 인플레이션이 오면 실질적으론 가난해지는 거죠. 더 잔인한 건 이 게임의 규칙을 만든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동산, 주식, 금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부자가 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의 가격이 오르니까요. 반면 월급쟁이는요. 노동으로 번 돈을 저축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은행 이자 3%를 받아도 인플레이션이 5%면 실질적으론 2%씩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돈은 정확히 뭘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그 돈의 정체를 이제 파헤쳐 봅시다. 지갑을 열어보세요. 만원짜리 지폐가 몇 장 있나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통장에 300만 원이 찍혀 있다고 가정합시다.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그 300만 원은 진짜 있는 돈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통장에 300만 원은 은행 금고 어딘가에 종이돈으로 쌓여 있겠지. 아닙니다. 그 돈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행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숫자일 뿐입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알려드리죠. 2024년 기준 한국의 총 통화량은 약 4천조 원입니다. 그중 실제 지폐와 동전으로 존재하는 돈은 200조 원 정도. 겨우 5%입니다. 나머지 95%는 어디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은행 장부에 적힌 숫자로만 존재할 뿐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실험해 봅시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동시에 은행에 가서 내 예금 다 현금으로 찾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파산합니다. 당장. 왜냐하면 은행엔 그만한 현금이 없거든요. 이걸 뱅크런, 즉 은행 예금 인출 사태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은행이 이렇게 무너졌죠. 그럼 은행은 왜 돈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예금한 돈을 은행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합니다. 은행은 그 돈의 극히 일부, 3만 5천 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 줍니다. 대출받은 사람이 그 돈을 쓰면 받은 사람이 다시 은행에 예금합니다. 그 은행은 또 일부만 남기고 대출해주고 무한 반복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100만 원은 경제 시스템 안에서 수백만 원으로 증폭됩니다. 마법 같죠? 이게 바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믿음에 기반한 환상입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내일도 이 숫자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믿음. 2008년 금융위기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자 전 세계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흔들렸습니다. 왜? 서로 믿지 못했거든요. 저 은행 장부의 숫자가 진짜일까 의심하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멈췄습니다. 정부가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포장이라고 약속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면 은행이 버티지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이상한 시스템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누가 처음 없는 돈을 빌려주는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그 기원을 찾아 중세 유럽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봅시다. 17세기 런던. 금세 공업자 윌리엄의 작업장은 도시에서 가장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과 은을 다루는 사람이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부유한 상인들이 윌리엄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금화를 당신 금고에 보관해 주시오. 집에 두기엔 도둑이 무섭소. 윌리엄은 보관료를 받고 금화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치 증서를 발급해 줬죠. 이 종이를 가져오면 금 10파운드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적힌 증서를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오는 대신 그 예치 증서를 돈처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을 사려는 사람이 금 10파운드 예치 증서를 건네면 파는 사람도 기꺼이 받았죠. 어차피 윌리엄한테 가면 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 여기서 윌리엄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금고에 있는 금의 90%는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금 100파운드를 맡았다면 그중 10파운드만 금고에 남겨두고 나머지 90파운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떨까? 어차피 아무도 안 찾으러 오는데. 윌리엄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 90파운드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죠. 문제는 그 금이 윌리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이 맡긴 거였죠. 더 교묘한 건 이겁니다. 윌리엄은 금을 직접 건네지 않고 예치 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증서를 들고 오면 금 90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 대출받은 사람은 그 증서로 땅을 사고 물건을 샀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해봅시다. 원래 금고엔 금 100파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예치 증서가 190파운드어치 돌아다닙니다. 100파운드는 원래 주인의 것, 90파운드는 대출받은 사람의 것. 없는 돈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은행 시스템의 시초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금세 공업자 은행이라 부르죠. 윌리엄이 한 일은 엄밀히 말하면 사기입니다.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빌려준 거니까요. 하지만 묘하게도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시에 금을 찾으러 오지 않는 한 문제가 안 생겼죠. 윌리엄은 떼돈을 벌었고 대출받은 사람들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경제는 활성화됐고요. 영국 왕실도 이 기발한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되며 부분 지급 준비 제도가 공식화됩니다. 정부가 합법화한 거죠.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해도 된다고요. 이제 사기가 아니라 금융 혁신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의 근본적 모순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없는 돈을 있는 것처럼 쓰는 구조. 그렇다면 현대은행은 정확히 얼마나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비율을 결정하는 마법의 숫자가 바로 다음 장의 주인공입니다. 2024년 한국은행이 정한 지급 준비율은 평균 3.5%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은행이 예금 100만 원을 받으면 3만 5천 원만 금고에 남겨두고 나머지 96만 5천 원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 시나리오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이 신한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합니다. 신한은행 금고엔 35만 원만 포관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965만 원이죠. 두 번째 단계. 신한은행이 자영업자 김 사장에게 965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김 사장이 그 돈으로 장비를 삽니다. 장비 판매업자가 받은 965만 원을 우리은행에 예금합니다. 세 번째 단계. 우리은행도 똑같이 3.5%만 포관합니다. 우리은행 금고엔 33만 7천 원이 들어가고 대출 가능 금액은 931만 3천 원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우리은행이 박 과장에게 931만 원을 대출합니다. 박 과장이 그 돈으로 차를 사고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됩니다.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당신이 예금한 원래 1,000만 원은 경제 시스템 안에서 최대 2억 8,571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실제론 사람들이 현금도 쓰고 모든 대출금이 다시 예금되진 않으니 이보다 작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당신의 1,000만 원이 수억 원의 경제활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화폐 승수 효과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으면 민간은행들이 그걸 수십 배로 증폭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 경제의 돈 대부분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일반 은행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찍는 돈은 200조 원 정도지만 실제 돌아다니는 돈은 4천조 원입니다. 20배 차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 돈은 정확히 어떤 형태로 세상에 나올까요? 정부가 헬리콥터에서 뿌리나요? 아닙니다. 훨씬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입니다. 2025년 어느 월요일 아침 30대 직장인 이민준 씨가 국민은행에 갔습니다.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 5억 원을 신청했죠. 심사를 마친 은행 직원이 말합니다. 승인됐습니다. 통장 확인해 보세요. 민준 씨가 스마트폰을 확인하자 정말로 통장에 5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묻습니다. 이 돈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다른 예금자 돈을 빌려준 건가요? 직원은 웃으며 답합니다. 아니요. 방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21세기 가장 큰 비밀입니다. 은행 대출은 다른 사람의 예금을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없던 돈을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작동 과정을 회계장부로 들여다봅시다. 대출 승인 전엔 은행 자산도 부채도 0원입니다. 민준 씨 자산도 부채도 0원이고요. 대출 승인 후엔 어떻게 될까요? 은행 자산은 5억 원이 늘어납니다. 민준 씨의 대출금 채권이 생긴 거죠. 동시에 은행 부채도 5억 원이 늘어납니다. 민준 씨 통장에 예금이 생겼으니까요. 민준 씨는 어떨까요? 자산 5억 원이 생겼습니다. 통장 잔고로요. 하지만 동시에 부채도 5억 원이 생겼습니다. 은행에 갚아야 할 빚으로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은행은 한 푼도 안 썼는데 자산이 5억 늘었습니다. 민준 씨는 5억을 받았는데 동시에 5억 빚을 졌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돈은 빚과 함께 태어납니다. 누군가 대출을 받는 순간 세상에 없던 돈이 생겨나지만 동시에 같은 액수의 빚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의 주제인 이자입니다.
어린 시절 했던 의자 뺏기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10명이 뛰어다니는데 의자는 9개뿐. 음악이 멈추면 한 명은 반드시 탈락합니다. 규칙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경제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단, 여기서 의자는 돈이고 탈락은 파산입니다. 구체적 예시로 들어가 봅시다. 세상에 딱 3명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은행 1개, 사람 A, 사람 B.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은행이 A에게 100만 원을 연 10% 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세상의 총 돈은 100만 원이 됩니다. A의 빚은 얼마일까요? 원금 100만 원 더하기 이자 10만 원, 총 11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은행이 B에게도 100만 원을 연 10% 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세상의 총 돈은 200만 원이 됩니다. A와 B의 총 빚은 220만 원이 되고요. 문제가 보이시나요? 세상엔 200만 원만 존재하는데 A와 B가 갚아야 할 돈은 2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 20만 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행이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망합니다.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A가 열심히 일해서 B에게서 돈 20만 원을 벌어옵니다. 물건을 팔거나 노동을 제공해서요. A는 이제 120만 원을 갖게 되고 B는 80만 원만 남습니다. A는 은행에 110만 원을 갚고 10만 원이 남습니다. 성공입니다. B는 어떨까요? 80만 원밖에 없는데 11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30만 원 부족. 파산합니다. 이게 바로 의자 뺏기 경제입니다. 누군가 성공하려면 남의 돈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제로섬 게임으로 설계된 거죠.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수백만 명이 경쟁하고 정부가 계속 새 빚을 만들어내며 게임을 연장하죠.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총 빚이 총 돈보다 많은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경제의 총 돈은 약 4천조 원, 한국 경제의 총 빚은 약 5,600조 원, 갭은 1,600조 원입니다. 이 갭은 해마다 커집니다. 왜? 이자가 복리로 쌓이니까요.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돈은 산술적으로만 늘어납니다. 결국 누군가는 파산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한개 기업, 빚 많은 가게. 뉴스에서 자영업자 폐업률 사상 최고, 한개 기업 비율 30% 돌파 같은 제목 보셨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필연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게임을 설계한 사람들은 절대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행은 A가 망하든 B가 망하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파산하면 담보인 집이나 땅을 가져가죠. 이자는 이미 받았고요. 그렇다면 이 잔인한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체 누가 이런 규칙을 정했을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정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이렇게 믿습니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찍고 미국 정부가 달러를 찍는다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 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감독하고 국회가 견제하죠.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요? 민간 기관입니다. 설마 미국 정부 기관 아닌가요? 아닙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명칭을 봅시다. 여기서 연방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지만 법적 지위는 민간 기업입니다. 더 정확히는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들의 주주는 누구일까요?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같은 민간은행들입니다. 1913년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될 때 벌어진 일을 들여다봅시다.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 의원 대부분이 휴가 간 사이에 연방준비법이 날치기로 통과됩니다. 주도한 사람은 JP모건, 록펠러 같은 금융 재벌들이었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돈 찍는 권한을 정부에서 빼앗아 오는 것. 성공했습니다. 이후 110년간 달러는 연방준비제도가 찍었고 미국 정부는 연방준비제도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작동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합니다. 전쟁, 복지, 인프라 등을 위해서요. 정부는 국채를 발행합니다. 100억 달러 빌려주면 이자 쳐서 갚겠다고요. 연방준비제도가 그 국채를 삽니다. 어떻게? 돈을 새로 찍어서요. 정부는 연방준비제도에게 매년 이자를 갚습니다. 여기서 황당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찍으면 이자 낼 필요가 없는데 굳이 민간 기관에게 빌려서 이자를 주는 겁니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걸 바꾸려 했습니다. 행정명령 1만 1110호로 정부가 직접 돈을 찍는 실버 달러를 발행했죠. 연방준비제도를 우회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해 11월 케네디는 암살당했습니다. 후임 존슨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 1만 1110호를 폐기했고 실버 달러는 회수됐습니다. 우연일까요? 2024년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35조 달러입니다. 이 빚의 상당 부분은 연방준비제도에게 진 겁니다. 즉, 미국 정부는 민간은행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매년 이자로 수천억 달러를 갚습니다.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추주인 대형은행들은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합니다. JP모건의 자산은 4천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 1년 예산의 7배죠. 이들이 결정하면 정부도 따라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봅시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미국 정부는 7천억 달러, 약 900조 원으로 은행들을 구제했습니다. 납세자 돈으로요. 왜? 안 그러면 경제가 붕괴한다고 연방준비제도가 경고했으니까요. 결국 구조는 이렇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구제하고 은행이 이익 나면 추주들이 배당금을 챙깁니다. 손실은 국민에게, 이익은 은행에게. 이걸 경제학자들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이 시스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2023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자산 규모 2천억 달러, 미국 16위 은행이었죠. 어떻게 된 걸까요? 간단합니다. 금리가 올랐거든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예금자들의 돈으로 국채를 샀는데 금리가 오르자 국채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동시에 스타트업들이 돈을 찾으러 왔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손실을 감수하고 국채를 팔아야 했습니다. 자본 부족으로 파산한 거죠.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 평가 손실은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10배 규모죠. 시한폭탄이 곳곳에 묻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배운 내용을 종합해 봅시다. 돈은 빚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 대출받을 때마다 새 돈이 생기죠. 빚은 이자와 함께 늘어납니다. 원금 100에 이자 10이면 갚을 돈은 110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자만큼의 돈은 안 찍었습니다. 세상엔 100밖에 없는데 110을 갚아야 하죠. 해결책은 새 빚입니다. 옛날 빚을 갚으려면 새 빚을 내야 합니다. 이걸 폰지 사기라고 부릅니다. 옛날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려고 새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구조.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죠. 현대 경제 전체가 거대한 폰지입니다. 차이는 정부가 운영한다는 것뿐. 2024년 글로벌 부채를 봅시다. 정부 부채 100조 달러, 기업 부채 90조 달러, 가계 부채 60조 달러. 합계 250조 달러, 약 35경 원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못 갚습니다. 대신 계속 새 빚을 냅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게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그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첫 번째 징조, 금리 인상의 한계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잡으려고요. 하지만 금리 오르면 빚 갚기 힘들어지고 파산이 증가하며 경제가 위축됩니다. 결국 다시 금리 내려야 하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재발하죠. 두 번째 징조, 국채 수요 감소입니다. 중국,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누가 미국에 새 빚을 사줄까요? 수요 없으면 이자율이 폭등합니다. 세 번째 징조, 신뢰의 붕괴입니다. 2023년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로마 제국도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다 망했고 바이마르 공화국도 돈 찍다 초인플레이션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실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규모의 빚, 한 번도 찍은 적 없는 양의 돈. 그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사람과 알고 대비하는 사람의 결과는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깨어서 살 것인가. 겨울은 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미래를 준비하는 첫 발걸음입니다.